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부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두 분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아, 네, 뭐 별일 없이. 늘 잘 보내고 있습니다. 늘. 아, 늘 좋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그렇듯이. 뭐 특별한 일이 없이 일상이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큰 또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럼요. 나쁜 일 없으면 좋은 거죠. 그럼요. 예. 자, 어느새 9월이 돼서 네. 새로운 달에 또 처음 인사드리는 9월의 건데. 첫 번째 수요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활기차게 시작해 보시죠. 법정은 9월에 뭐 좀 더 몰리거나 이런 가을 시즌이 좀 어떤가요? 이제 아무래도 휴종기도 끝났고 다 끝났잖아요. 열심히 일할 때죠. 바야흐로 일을 할 때입니다. 이제 재판도 많아지고, 바야흐로 일을 하는. 예, 기일도 많이 잡히고, 예. 네,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니까 모두 화이팅 하시죠. 아, 좋습니다. 화이팅 하도록 할게요. 저희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자, 화제의 판결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판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오늘은? 이 판결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 관세를 이제 부과하면서 전 세계적인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한 이제 판결이 이제 항소심 판결까지 나와서 오늘 이 1심, 2심 판결 한번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내용을 조금만 더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많은 나라들의 뭐 관세 폭탄, 뭐 관세를 뭐 부과를 하고 그게 비율도 다 다르고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다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에 대응한다라는 그 명분으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를 했어요. 관세를 10%에서 25%. 예. 펜타닐이 너희들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마약 말씀하시는. 원인 제공을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이런 데서 원료가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힘드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응 조치라고 해서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러한 어떤 관세를 그 상호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는 그런 판결이 나온 거죠. 예. 이 판결이 워싱턴 DC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로 따지면 2심이라고 네, 맞습니다. 보면 되겠죠. 항소심에서. 그럼 1심 판결이 이미 나왔다라고 하는데 1심 판결 어떤 이유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판결 결과가? 네, 1심 판결은 연방 국제 통상 법원에서 했는데요. 예. 1심 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한 그 펜타닐 대응 명목으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10에서 25% 관세 그리고 지난달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이제 상호 관세를 부과한 근거가 뭐였냐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 약자로 IEEPA라고 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보면은 뭐 이제 무제한적으로 대통령에게 관세까지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 아니다. 이제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어떤 관세 부과가 이제 위법하다라고 1심에서도 판결을 한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했었는데 연방 순회 항소법원 역시 이제 7대 4였어요. 모두 이제 이제 만장일치는 아니었고 11명 중에 판사. 네. 그래서 이제 다수의 의견이 I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리는 없다라는 그 이제 1심 판결과 같은 이제 판결을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만들었는데 이걸 근거로 든 법이 그 IEPA라는 법이고 이 법은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법은 원래 뭐 어떤 법입니까?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오랜 기간 이제 무역 적자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거의 국가 비상 사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이제 재정적인 것으로 어떤 국가의 비상 상태에서 이제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법률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제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것이 이제 국가 비상 사태로 준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관세 부과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이제 근거로 이제 일종의 이제 비상 조치를 한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그럴 이거 권한까지는 근거로 없다. 쓸 수 없다. 네, 그런 네. 권한까지는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자,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국 우선주의를 채택을 하면서 무역 불균형을 좀 해소해보겠다라고 해서 이 상호 관세 협정을 맺은 건데 이 소송은 그럼 누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이제 대부분 그 미국 내 5개 기업이 제기를 했는데 대부분 기업이 그 기업들이 수입에 의존하면서 관세 부과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관세가 부과되면 타격을 입는 국내 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업체 중에 그 업체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5개 업체들이. 그렇군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되었죠. 네. 그러니까 원고는 이 수입 업체 기업들이고 피고가 미국 정부 트럼프 정부가 된 그리고 거예요. 그러니까 5개 업체가 시작을 했고 12개의 미국 주, 우리나라 따지면 도 있잖아요. 주. 12개의 주가 공동 원고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소송이 통합돼서 진행이 된 것이죠. 상당히 규모가 좀 큰 소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굉장히 큰 소송이죠. 사실 뭐 전 세계 지금 관세 때문에 막 시끌시끌한데 이 관세 협정이 어찌 보면 좀 무효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특히 미국한테 타격이 클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근데 뭐 지금 부과되어 있는 다른 관세들까지 다 도미노처럼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은 근거들이 좀 달라요. 지금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IEP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무효다,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한테 부과한 거라든지 일본한테 부과한 거라든지 이런 다른 관세들은 또 다른 근거를 들어서 부과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IEPA를 따른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건 또 별개의 문제로 남기 때문에 모든 관세가 다 무효화될 것이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다만 이제 뭐 다른 관세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관세 협상을 쭉 이어오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 내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항소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수의 의견이 IEPA는 이제 그러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는 안 줬다고 했지만 나머지 4명의 판사는 IEPA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법률이다. 그럼 관세 역시 그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이러한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그 이제 미 행정부가 바로 비판을 했잖아요. 너무 무슨 뭐 편향적인 판결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 관세가 이제 대법원에 가서도 무효라고 판결이 나오면 이제 미국은 거의 무슨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엄청 이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것이 그냥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이제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이 그러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지 않았다고 만약에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이 관세 조치로 인해서 그걸 그럼 또 어떻게 환급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후속적인 소송이 또 제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래서 아마 전방위적으로 이제 잘못된 판결이라고 계속 이제 언론 인터뷰도 하는 것 같고 자기 개인 메시지도 계속 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측과 원고 측의 입장이 완전히 반대 입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원고는 어쨌든 이게 이렇게 세금 매기는 거 불법이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 판결은 대법원으로 가게 된 겁니까? 2심을 넘어서? 그렇죠. 그 트럼프가 상고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상고심으로 가서 다시 이제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죠. 근데 이제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게 빨라야 뭐 내년 초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항소법원에서도 일단은 뭐 이제 상고하는 뭐 이런 거 다 감안해서 10월 14일까지는 이 효력이 유효하게 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 아니 내년? 올해 10월 14일까지는 뭐 이제 상고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제 미 행정부는 그대로 밝혔잖아요. 이거 관세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고 우리 협상은 그대로 계속 진행할 것이다라고 이제 그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일단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 상호 관세는 아마 유지가 돼서 다른 이제 많은 나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계속 쓰일 것 같긴 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을 좀 이제 기다려 봐야 할 텐데 만약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권한이 좀 없다라고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즉 트럼프 측이 패소하게 된다면 진짜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랑 맺은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타격이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바로 그 뭐
이것이 무효다라고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타격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근거가 달라요. 우리한테 부과한 거는 다른 법률의 근거에서 부과를 했다라고 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는 건 그동안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부과했던 관세들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거고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기존 관세를 환급해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지만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좀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건데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이 이렇게 품목별로 또 이렇게 이제 관세를 부과한 거는 무역 확장법이라는 어떤 이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부과했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번 판결하고는 사실은 무관하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뭐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어떤 비상 조치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한을 행사한 거를 만약에 대법원에서 그럴 권한은 없다라고 만약에 이제 판결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관련된 어떤 그런 정책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트럼프 측에서 뭐 법적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막 관세를 올리거나 하는 불확실성을 좀 줄일 수는 있겠네요, 앞으로. 그렇죠. 아니면은 불확실성이라기보다도 워낙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법률적인 그러니까 관세를 그것 때문에 그냥 전 세계가 막 흔들리는데 시장이. 기분이나 뭐 전략을 위해서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어쨌든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수면 위로.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 이 정도로 좀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대법 판결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어서는 주제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좀 무겁기도 한 내용인데 낙태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형법상 낙태죄는 이미 2021년에 폐지가 됐는데 후속 입법 조치가 늦어지면서 많은 논란을 좀 빚고 있습니다. 낙태를 한 여성의 배우자가 자기의 동의 없이 낙태를 해준 집도 의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는데요. 최근 이 항소심 판결이 났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배우자의 낙태 동의권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린 건데요. 자, 낙태죄 폐지 이후의 입법 공백으로 인한 논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꽁트 대신에 저희가 가상의 토론을 좀 하나 준비했는데요. 주제는 임신 중단의 완전한 비범죄화. 입니다. 저희가 좀 임의로 찬반 양쪽을 지정을 해드렸습니다. 임신 중단 그러니까 낙태는 절대 처벌받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은 이결의 변호사께서 맡아주시고요. 또 반대하는 쪽은 송하진 변호사께서 맡아주시면 한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에 뭐 이런 날은 없습니다만 임신의 날이라고 가상을 해봅시다. 가장을. 자, 토론 시작하도록 하죠. 네, 임신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임신 중단 완전히 비범죄화해야 하는가를 두고 치열한 토론 한판 벌여볼 텐데요. 먼저 찬성 측 엄마는 골든팀의 헌터스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임신도 자유, 출산도 자유, 임신 중단도 내 자유다. 엄마는 골든의 헌터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반대 측 토론자 많이 낳자 보이즈의 삼둥 아빠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무조건 많이 낳자. 안 낳는 것이 범죄다. 많이 낳자 보이즈의 삼둥이 아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뭐 형식 제한 없이 임신 중단의 완전한 비범죄화라는 주제에 맞춰서 자유 토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를 여건이 안 되는 여성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다양한 상황들이 있죠. 이 임신 중단을 뭐 24주 내에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저는 뭐 많이 낳을 수 있어서 낳았습니까? 뭐 집 앞그릇은 지가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24주면 뱃속에 아기가 얼마나 커 있는지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러실까? 아니 그럴 거면은 낙태죄를 왜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결을 냈겠습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얼마나 제한을 하고 있냐고요. 임산부나 배우자가 정신, 신체 질환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뭐 전염성 질환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강간, 중간간을 당한 경우여야 한다. 아니면 혈족이나 인척간에 임신을 해야 된다. 해야 한다라는 이것저것 다 지키면 여성들은 그냥 따라야 합니까?
아니 여성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은 엄마예요, 엄마. 아니 근데 그렇게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생명을 하늘이 주는 건데, 아니 그러고 그러면 왜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선진국에서도 임신 중단에 제한을 두고 있답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라는 취지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아니 찻대고 포대고 뭘 더 할 수 있냐고요. 아니 이 여자가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여? 네, 두 분 너무 지금 토론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것 같으니까 토론은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술 드신 분들 다음번에 조금 더 참으시구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가상의 토론 실패한 것 같은데요.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 뭐 괜찮으시죠, 송 변호사님? 괜찮습니다. 예. 예, 혹시 본인의 생각과 뭐 반대여서 이게 좀 입이 안 되셨거나 뭐 혹시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죠. 너무 급진적인 이런 연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뭐 가상의 토론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 낙태죄입니다. 헌재가 이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게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2019년 4월 11일이었습니다. 6년이 넘었어요. 6년이. 네. 그러게요. 당시 이제 그 우리 형법에는 낙태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뭐 다수 만장일치는 아니었고 이제 헌법 불합치로 결정이 났는데 이제 모자보건법이라는 어떤 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예.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라는 이유로 이제 이거는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근데 당장 뭐 위헌 선고는 아니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거를 개선 입법을 해라. 라는 이제 시한을 정해서 예.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으나 아직까지도 이제 입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뭔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은 들잖아요. 예. 근데 단순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고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결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라는 것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보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 위헌은 위헌이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데 당장 그 법률을 무효화 시켜버리면 일단 공백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혼란이나 공백이 예.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법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존속시킨다. 그러니까 위헌은 위헌인데 뭐 내년 말까지 개선 입법을 하라. 예. 그때까지만 유효이고 그때까지도 개선 입법을 안 하면 이거는 그냥 위헌으로 간다.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다. 이런 예. 내용이죠. 이런 아하. 유형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이 낙태죄로가 효력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입법 공백이 생긴 겁니다. 언제부터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을 뒀기 때문에 예. 2022년 1월 1일자로 예. 이제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2019년 4월에 판결을 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낙태죄가 20년. 어떻게 된다는 거? 낙태죄는 그러니까 20년 말까지 개선 입법을 해라. 예. 그렇지 않으면 이거 효력 상실한다라고 했는데 20년 말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현재로서 결과적으로 말하자면은 낙태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완전히 효력을 상실한 거죠. 지금 아무 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공백 행위에 상태가 된 거예요. 대해서는 그런 공백 상태가 될까 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한시적으로 기간을 주고 바로 무력화시키지는 않았는데 이 사이에 뭔가를 만들어라고 시간을 준 네, 건데. 근데 안 만들어가지고 진짜 공백이 발생한 겁니다. 어허, 네. 그래요. 당시 헌재가 법률을 마련하라고 해서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내놨었다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당시 이제 그 시한이 2020년 12월 31일이었는데 2020년 10월 초순에 이제 예. 얘기가 나왔어요. 뭐라고 이제 모자보건법하고 이제 형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모자보건법에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요. 아까 이제는 그 가상의 토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 유전적인 질환 아니면 강간이나 어떤 이런 어떤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낙태가 허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이 개정안 당시 2020년 그 10월 그 개정안이 뭐였냐면 일단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어떤 그런 합법적인 허용 범위 자체를 삭제하고 이거를 이제 형법으로 이관을 하자. 그래서 이제 형법 개정안에는 임신한 여성의 임신 유지나 출산 여부에 관한 결정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일단 하고 네. 그리고 이거를 임신 14주와 24주로 구분해서 예. 차등을 두기로 했는데 자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어떠한 어떤 절차의 요건을 두지 않고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24주 이내에는 예. 이제 좀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사유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감안해서 허용하도록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배우자 동의 요건이 모자보건법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삭제하도록 이제 했는데요.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왜 완전히 낙태를 그런 주수에 따라서 차등을 주지 않고 그냥 다 비범죄화를 시켜야지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이게 예. 헌법 불합치의 어떤 그 의의를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예.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예. 이게 계속 표류하는 것이죠. 예. 24주 이상이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왜 그랬냐면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때 우리가 보통 24주 정도가 되면 태아가 독립된다라고 봤어요. 모체랑. 예. 그래서 독립된 어떤 뭐 인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걸 갖는다라고 봤기 독립된다고 때문에 본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태아가 모체와 분리돼서도 생존할 수 네네. 있는 기간을 22주 정도라고 봤어요. 그래서 22주 정도 그 전까지의 기간까지는 어떻게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 22주, 24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수 가지고 찬반이 첨예하게 좀 다투어지고 네, 있다고요. 계속해서. 네. 이제 그때 주수를 가지고도 첨예하게 찬반이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 예. 여성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수를 지금 왜 따지고 있느냐 전면적으로 기간이고 주수고 뭐 이런 거 없이 내가 원하면 할 수 있어야 폐지를 해라. 된다. 무조건 다 폐지를 해야 된다. 예. 이런 식이고 또 반대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분명히 주수가 언급이 됐는데 그걸 다 완전히 전면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 급진적이다. 이렇게 계속 좀 대립을 하고 아무래도 있는 이제 거죠. 종교 단체를 이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생명권, 태아의 생명권, 뭐 생명 윤리 이런 것도 강조하고 예. 또 이제 여성 단체나 이런 이 일부 단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취지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거를 예. 어쨌든 주수로 하면 결국에는 처벌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그것은 어떤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범죄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것이 어떤 사회적 합의를 못 이끌어내다 보니까 계속 통과가 안 됐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입법 공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와중에 의사나 여성들이 살인죄로 기소되는 네, 일까지 맞습니다. 벌어지고 있다고요?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말까지 개선 입법을 하고 있는데 안 해서 2021년 1월 1일자로 낙태죄는 없어졌어요. 지금 예. 효력 상실됐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뭐 뱃속에 있는 태아를 굉장히 나쁘게 뭐 죽이는 어떤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보니까 예. 처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살인죄로 기소를 하게 되는 뭐 이런 뱃속에 문제들. 있는 태아에 대한 살인죄. 예,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6월에 여성이 임신 36주째에 낙태 수술을 했다라는 유튜브 영상이 떠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이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다 조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산모와 병원장 그리고 의사를 살인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낙태죄로 기소할 수가 없잖아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낙태죄로 수사를 할 수 없더라도 살인죄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은 좀 혼란이죠.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살인죄는 진짜로 사람 죽일 때 적용할 수 있는 범죄인데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는 거고 하루라도 빨리 지금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지금 입법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매 뭐 국회마다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나오고 이제 뭐 폐기를 이제 반복하다가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또 이제 법이 대표적인 법들이 지금 2개 정도가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면은 뭐 약물도 뭐 도입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네네. 뭐 주스에 대한 찬반 논란뿐만 아니라 임신 중조를 뭐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뭐 또 합법화시키는 것으로 뭐 도입을 하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다양하게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근데 6년간 논의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하나로 통일될 수가 없는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반이 너무 갈려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걸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백이 있다 보니까 살인죄로 지금 처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내려야겠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최근 국회에서도 무슨 22대 국회 들어와서도 움직임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여기 뭐가 있냐면 모자보건법에 보면 배우자가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개정 지금 22대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보면 배우자 동의 조항 삭제, 그리고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을 요건으로 했던 이 모자보건법 14조를 아예 삭제하겠다. 그리고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를 허용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또 용어를 변경해서 어떤 임신 중지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이제 개정안을 이제 발의했고요. 예. 또 이수진 의원도 이와 같은 안에 더해서 임신 출산 지원 체계와 상담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건강권 보장을 좀 제도화하겠다라는 내용의 이제 개정안이 지금 발의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정은경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거 너무 입법 공개 너무 길다.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뭐 약물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서 허가된 약물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임신을 중단시킬 네. 수 있는 약물 약물. 말씀하시는 그렇죠. 근데 거죠.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생소한데 다른 전 세계적인 사례를 보면은 이제 합법화되어 있는 약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합니다. 이 약물을 네. 먹으면은 그 임신 한 10주 네, 중지가 이상 되는. 돼도 네. 중지가 되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생소한데 그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는 합법적으로 보편화돼 있다고 해요. 그럼 그래서 합법화 움직임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약물을 통한 어떤 임신 중절도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주수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라는 측면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건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허용을 안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잘못된 경로로 이거를 이제 뭐 이제 하거나 어둠의 아니면 경로로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뭐 죽게 되는 오히려 그 산모가 죽게 되는 그러니까 위험하게. 임신부가 죽게 되는 오히려 이제 그런 뭐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는 WHO에서 허용되는 약물을 우리 국내에도 허용하는 것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찬반 대립이 첨예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6년간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 낙태죄 관련된 사안들 좀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라전법정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